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 이런 제목 아래서 이제 백석, 그다음 정현웅, 강소천, 그리고 윤동주가 글말로 이어진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하나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입말이고요. 여러분은 들으시고, 여기 있는 이것이 글말인데, 글말을 제가 쓰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똑한 손전화에는 거기에 글말도 있고 소리말도 있는 그 말이 전자말입니다.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말 가운데 저는 글말 속에서 이 네 사람의 인연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된 것도,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이어진 인연도 있지만은 또 처음 맺어지는 인연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간이나 시간이나 책이나 어떤 대상을 만나서 함께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을 결정하고 이웃을 결정하고 더 큰 지구인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70살을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경북대학교에서 참 제 인생의 거지반을 경북대학교에서 배우고 탐구하고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또 원래 이제 여러분들께서 귀한 그 석자 명예교수로 맞이해 주셔서 이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가령 닮은 점이 많은데요, 그 엄혹한 일제강점 시대에 살면서도 한결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이 네 사람들의 인연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으라고 하는 이것은 백석의 시인데요, 이게 1941년 그 유명한 문장지라고 하는 문인들이 가장 거기에 글을 내고 싶어하는 그 잡지, 거기에 실린 글인데요, 거기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도록 태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 부유하고 또 뭐 넉넉하고 풍부하고 이런 사람을 하늘은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그대로 잘 사시고요, 하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초생달, 박구지 꽃 가는 거는 평북 정주 방언인데 박꽃, 그리고 짝새, 이것도 벌새 같은 거, 당나귀는 이제 프랑시스 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시인인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박한 그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석도 그 당나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 그리고 프랑세스 잼 바로 나오는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연명은 아시다시피 4세기 동진에서 송나라 때의 사람인데 귀거래사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그 시를 남긴 분이고요.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체코 출신인데요. 독일에 와서 시를 썼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 한 구절을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런 시를 남긴 분입니다. 이분들을 이런 생명체를 하늘이 사랑하고 또 백석이 사랑하고 또 나중에 보면 윤동주가 사랑합니다. 이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서 오산고보를 졸업했는데 오산고보는 1907년에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보부상 행상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게 민족 그야말로 독립학교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그 조선의 선생들이 모두 와서 가르치고 거기에 배출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백석이기도 하고 함석헌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황순원도 여기 출신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중섭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민족의 그 뜨거움이 그 차가운 일제강점 속에서도 들끓고 있던 그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보면 30년에 이건 단편 소설입니다. 그 모의 아들로 최연소 조선일보에 입선됐습니다. 그 조선일보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그 사주가 그 당시에 평북 거기에 금광을 캐어서 조선일보를 더 크게 일으키고 특히 평북 정주 오산학교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등용하고 외국에 유학시키고 또 자기들 회사 조선일보나 또는 그 여성지 같은 데서 그 기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그 사슴이라고 하는 시가 33마리인데 말이 숫자거든요. 33편인데 이걸 이제 냈는데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24살에 그 사슴이라는 시에 많은 시 중에 33편을 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사슴이라고 낸 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33인 가면 김희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 이름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100부를 찍어냈는데요. 그 50부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명해서 드리고 50부를 팔았는데 이 사슴이 장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인데요. 이걸 자기가 직접 묶어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도 없지만은 옥셀에 나오면 한 10억 할 겁니다. 그런 이 책이었는데요. 이 백석이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생고보라고 하는 함흥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성 편집자도 하고 40년에 이래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1943년에 고향 정주에 돌아와서 그 해방을 맞았는데 조만식 선생이 오산고보의 교장 선생님이고 자기 집에 하숙을 했습니다. 그분의 러시아 통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그 시를
48년에 내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백석의 시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30대 후반이죠. 그 다음에 뒤에 들으니까 59년에 산수 갑산거기로 가서 목부 양치기를 한 것이죠. 일종의 유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이분을 만나는 것은 1987년 이후로 그 북의 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금될 때 백석을 알았지요. 저도 사심이란 말만 들었지 그때 알고 너무나 놀라고 이런 글이 있구나. 여기 있는 이분은 남강 이승훈입니다. 오산학교를 그 설립하고요. 또 1919년 김해 독립선언서의 기독교 대표로 이를테면 서명하신 민족 정신이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산학교의 교장을 하시고요. 해방 전국 때는 그 북에 계시면서 그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그 통합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잘생긴 이분이 백석인데요. 1930년에서 34년경에 일본의 청산학원 아오야마 영어사범학교에 조선일보의 그 장학생으로 여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거기는 동경제국대학교 영어 영문과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영어 잉글리시 칼리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이 전체 수석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준이라고 하는 백석 연구가가 청산학원에 5번 이상 가서 이 학책부의 사진을 찾아낸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1937년 오산 함흥 영생고보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때 앨범에서 찾은 이 사진입니다. 이제 오산학교에서 함흥 영생고보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키가 183cm입니다. 오른쪽은 1937년 영생고보 여름 강가에 산책하다가 흰 모시 옷을 입은 분인데 참 지금 봐도 그 멋지셔요. 여기는 이제 백석 프로필인데 여기 이게 현웅인데 정현웅이라고 하는 이분이 여성 잡지에 있으면서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림도 그리고 백석 프로필을 남겼습니다. 심각한 표정이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름다워서 또 저 서바나 스페인 사람 같다. 또는 필리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필리핀 여자도 좋아할 것 같다. 자기 그래 놨어요. 스페인 투사 옷 입히면 굉장히 그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장 39년에 이걸 실었습니다. 귀한 그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백석 원본인데 오른쪽에 보면 조효한 선생한테 이걸 이제 증정하신 겁니다. 증정본이 50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걸 추적해 가보면 한 3-4권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옥션에 나오면 10억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장정이 아주 잘 됐고 왼쪽에는 그냥 사슴이라고 쓰고 시집 백석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이제 자기가 직접 이 책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간기고요. 이게 이제 이승원 선생이 가장 그 백석 그 사슴 전후의 작품을 싣고 거기에 줄을 달고 한 초기 책인데 이게 좋은 책입니다. 여기 이제 사슴에 실려 있는 여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모두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에 이제 평안도 어느 산골 금전판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을 이래 봤다. 이 연 그게 시간적으로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3년은 그 남편이 어디에 나갔는데 10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또 어린 딸이요 도라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했는데 거기서 묻힌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여인이 산꽁이 섭게 울던 날인지 그 머리를 깎고 불가에 귀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년으로 오면 여성을 만났는데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고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웠다. 이 아주 귀한 시입니다. 사슴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지요. 이분은 이제 1935년에 이제 이 백석이 아주 친한 그 친구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석보다 나이가 2살 많습니다. 평북 용천 출신인데 일본에서 법정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만난 사람인데 백석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정현웅과 또 여기 있는 바로 이제 얘기하는 그 허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오른쪽에 있는 신현중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현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남 하동 사람인데 경성제대를 들어가고 아주 수재고요. 아주 독립운동 그 관계에 대해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아주 그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허준과 또 백서가 같이 근무했는데요. 이분은 당시 1935년경에 아주 유명한 김연준이라고 하는 그 예쁜 따님, 그 집 따님하고 약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이 백석한테 지금 내가 통영에 좋은 그 교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결혼을 하도록 노력해봐라. 내가 조선할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 신순영을 이제 그 허준한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너 내 여동생하고 혼인해라 해서 1935년 5월 말에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6월 초에 그 피로연이 있었는데 그 신랑 쪽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백석이 초대되고 신부 쪽에는 이 당시에 18살을 먹은 박경연이라고 하는 저 통영 출신 이화고녀에 다니는 이 처녀하고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 백석이 처음 이 처녀를 만나서 요즘 말로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여인이 되어서 백석이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가지고 1936년에 통영을 찾아갑니다. 통영을 갑니다. 이 마산에서 통영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누구하고 갔는가 하면 신현중, 허준, 백석 셋이 갔습니다. 가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통영이 그렇습니다. 통영은 참 대단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 김춘수 선생님도 통영 분이고 또 사랑했기에 행복하였느라 하는 유치환 선생, 음악가 윤이상, 그 다음에 화가 코발트 블루 화백님 그 사람 이름 뭐지요? 화백, 아주 유명한 화백이 있습니다. 그분 박경리, 그 다음에 김상옥, 거기에는 그 자체가 통영이 이를테면 그 문화예술촌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인데요. 그래 이제 거기 가니까 못 만지고 떠나갔어요. 그 박경련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에 타간으로 시집갈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표기법이라 가지고 좀 낯설지요. 그래 이 란이라는 처녀 박경연인데 자기는 란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명정골에 사는데, 저도 통영을 가서 이 현지를 가보니까 명정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못 만나고, 그 밑에 보면 이순신 장군 거기 그 사당 앞에서 돌춘기에 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낮은 집 담 높은 마당에 열나을 달을 업고 손방아마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거기에 그렇게 하염없이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두 차례 더 통영에 갑니다. 지금도 이 시가 통영에 거기에 돌에 실려 있고, 통영 사람들이 외부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이 백석입니다. 그래 이제 편지가 이게 이제 이를테면 신석정과 나눈 편지를 조선일보에 실린 건데, 남쪽 바닷가의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내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이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6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견뎌보았는데요. 산새, 해오라비, 진달래, 산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리석어서 그의 그 아름다움에 비추은 이름을 짓지 못하겠는데, 친구 하나가 수선이라고 했더라. 그럴 때 옳다. 수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이죠. 자기가 만나지를 못하고. 근데 이 신석정이 수선하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하는 이 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명작입니다. 그 자체가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찾아보면 이게 다 떠요. 이제 나타샤 하는 것은 러시아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기도 하고, 슬라브에는 나타샤라는 그 여자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눈이 오고요.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내리고 쓸쓸히 소주를 마시고 나타샤를 생각하는데, 나타샤와 나는 밤에 눈 오는 밤에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서 출출이는 뵙습니다. 그 산골 가서 마가리 하는 거는 오두막 거기 살고 싶다. 자기 생각이지요. 근데 거기 보면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외우면서 내가 산골로 가는 거는 내가 진 게 아니다. 사실 졌을지도 모르지만은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저도 이런 간접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은 푹푹 내리고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오늘 밤 여기도 흰 당나귀가 나옵니다. 오늘 밤은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도 저는 이게 박경련 란이라는 그 처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나. 그런데 아까 돌아가서 박경련이는 1936년 6월에 만났는데요. 늘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친구들이 다 알고 그래 했는데 그 집안도 알았겠지요. 근데 1937년 4월에 박경련이 이 신현중하는 이 사람하고 혼인해버립니다. 어떻게 혼인했나? 그러니까 박경련이 자기는 그걸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백석이 박경련이 그 집안하고 잘 압니다. 박경련 아버지하고 하참 외삼촌하고 서상훈하고 유명한 보성학교 창립자입니다. 그런지
혼인의 뜻을 넣으니까 이제 그 서상호가 신중현하고 아주 친해요. 친연중하고. 그래서 저 집안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봐 달라 이러니까 이제 허준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는 알지만은 그래 이제 허준이 사람 참 좋고 또 자기 어른이 나이가 많은데 조선일보의 사진 기자로 계신다. 그 다 좋은데 어머니 집안이 뭐 어떤데 하니까 아마 어머니 집안이 그 기생 안 했겠나 기생인가 이런 얘기가 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현중이가 서상호한테 박경련의 외삼촌한테 바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했지요. 어머니 집안이 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거 뭐 어머니 집안이 그 기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우선 그만두고 있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사이에 백석은 저 함흥 영생고보에 가서 1939년 4월에 그 교편을 잡았습니다. 39 그 무렵에 37년 4월에 신중현이가 아무도 알리지 않고 자기 매제인 허준한테만 알리고 저 통영에서 양가 집안 식구만 와가지고 혼인식을 올리고 진주 촉성루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그 자기 그러니까 그 아내의 남편이지요. 근데 초청해도 안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원래 박경련은 백석이 좋아하는 여인인데 약혼을 하고 김연준이라고 하는 집에 약혼을 2년간 하고 있다 파혼을 하고 말이지요. 이 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될 말이 아니다 해서 안 갔습니다. 이 신현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투사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통영은 슬프게 끝났고요. 이 편지도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내 사랑 백석이라고 하는 이 그 소설이 1995년에 여기 나왔습니다. 참 소설이랑 에세이가요. 그리고 이제 내 사랑 백석 그 자야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백석의 여인이 자야가 바로 김영한 이다. 김영한은 누군가 하면 이제 길상사라고 하는 대원각이라고 하는 성북동 서울에 한 7,800평 되는데 거기에 그 요정인데 집이 40채입니다. 그걸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안 받겠다 했는데 여러 번 이를테면 간청해서 맑고 향기로운 그 길상사에 시주를 해서 막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1995년에 이 김영한이라고 하는 본명을 김수교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내가 바로 자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함흥에서 백석이 영생고보에 교편 잡을 때 백석하고 동거를 했다. 또 서울에 와서도 같이 살았다. 근데 백석이 만주로 떠날 때 같이 가자 하는 걸 같이 못 갔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백석만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95년에 와서 이 에세이를 펴낸다. 그 에세이를 누가 자기가 썼나 그게 아니고 우리도 잘 아는 이동순 교수님이 구술항을 받아가지고 이동순 교수님은 글을 잘 쓰시고 시인이시고 백석 연구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253쪽에 해당하는 내 사랑 백석 이걸 썼는데 이게 그 뮤지컬로도 또 나오고 또 난픽션 비슷하게 이게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자야라고 하는 이 김영한
그분하고 백석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자기는 이게 백석이 나에게 준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자야가 나타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준이라는 사람은 백석 연구 전문가입니다. 책이 3권에 있는데요. 백석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10번 이상 가고 또 중국을 10번 이상 가고 러시아를 5번 가고 이렇게 한 대구 출신 기자입니다. 1962년생인데 백석의 모든 그런 송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자야를 만나보니까 자야가 자기한테 도리어 자료를 달라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백석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송준이 백석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백석이 가지고 있는 그 만주에 주소 적힌 그 주소를 달라 하고 또 그 백석 시집이 왜 없느냐 당신이 그렇게 부자이고 한데 그동안 백석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석 시집이 1987년 해금될 때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돈을 뭐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집이고 그거 말고도 백석의 자취를 따라가서 모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은 백석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그녀를 보고 필자는 그녀가 백석과 기생집에서 잠깐 알고 지냈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백석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보상받으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증거는 없다. 그런데 백석을 사랑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더 믿습니다. 송지영이라고 하는 백석의 친구인데 함흥 영생고보에서 백석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하고 한 소설가입니다. 그분하고 이 송준이 인터뷰해봐서 이 자야를 아느냐 하니 난 본 적 없다. 그 당시가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서울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는데 백석과 김영한이 살림 살았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백석이 여기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는 이 6필 원고는 최정희라고 하는 삼천리 문학의 주필이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따님이 두 분이 다 소설가인데 김지원, 김채원인데 그의 아버지가 북경의 밤을 쓴 김동한입니다. 김동한의 두 번째 결혼한 상대자인데 그 어머니가 죽고 이 따님 두 분이 문단을 위해서 어머니가 백석에게 받은 이 사적인 편지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백석이 최정희를 굉장히 이렇게 막 꾸짖고 이렇게 절규하는 편지입니다. 최정희는 그 당시에 딸 하나를 가졌는데도 백석한테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삼천리 문학에 처음에 실었는데 그게 실리지 않고 여성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1936년 1월 20일에 내니까 장안에 큰 화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뭐 많은 여성들이 백석의 미모의 시에 이를테면 매혹되어서 여기에 있는 최정희나 노천명이나 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윤숙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백석한테 구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정희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낸 편지 그 최정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영하는 아무 자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증명할 수 없으면서 또 길상사라고 하는 그
법정 스님이 중간에 계셔서 참 그 안타까운 그런 형국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가 올해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것, 이거는 신현중인 거 아시겠지요. 또 내 손에는 신간서 하나도 없고 아스라 세상사, 이건 임방울의 그 노래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 눈가를,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거 참 1938년에 그 시인다운 그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허준입니다. 이것은 1940년에 만주에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한테 그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 정현웅, 하나는 허준에게 보냈는데,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 허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허준이라는 시도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설가였습니다. 허준은 백석을 따라서 만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장 3권에 실린 흰 바람벽이 있어 한 대목인데, 이 시는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바람벽은 바람과 벽이 역전압과 같은 중복 언어입니다. 바람이 바로 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크린에 이제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지나가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결혼했지요.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자기 현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게 이제 내 어여쁜 사람이 이제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나서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은 해방 전국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시인데, 이거 옛날에 수능에도 출제된 시입니다. 방언이 많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여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다고 생각해서 거대한 뭐가 힘이 나를 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갈매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석이 한 39에 쓴 시인데, 인생의 한 70, 80 살아는 사람의 그런 그 시처럼 그 깊고 깊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산수갑산에 1959년에 우리가 아는 산수갑산 양강도로 거기 가서 목보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리윤이라고 하는 부인이고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중축이고, 이거는 이제 딸입니다. 많이 늙으셨지요. 이 백석의 말년에 96년에 돌아가셨는데 인민증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가 송준이 발굴해냈습니다. 이제 백석 전집입니다. 요거는 시집을 묶어놓은 겁니다. 요거는 번역시 묶어놓은 겁니다. 이제 정현웅입니다. 정현웅은요, 저도 정현웅을 안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살에 조선미전에 특선했습니다. 또 26에 또 한번 특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 그림도 잘 그리고요. 또 책의 장정도 잘하고 사파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시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동아일보 일장기 일테면 말살 사건에 우리가 아는 일테면 당시에 어려운 파동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일장기를 이렇게 지우는데 청전 이상범도 많이 지우고 이 사람도 많이 지우고 해서
동아일보에 해직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궁 요한나라고 하는 피아노 전공하는 집안인데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에 그 월북했습니다. 북한에 가서는 고구려 고분백화를 이래 모사하고요. 조선 미술 이야기하는 좋은 책을 그것도 내고 57년에 이게 이제 정현웅의 그 시대와 예술의 경계인 이 두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참 잊혀진 인물인데 이 정현웅 전집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 연구할 거리가 많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얼굴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북한 쪽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여성지에서 1938년에 39년에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그 스케치한 프로필입니다. 이거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앞에 거는 39년이고 이거는 38년에 이 시를 그린 건데 흰 당나귀 있죠? 이 사파 잘 그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38년 자기가 사파를 그린 겁니다. 앞에 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7년에 집견의 형제들 가는 이 동화집인데요. 아마 북으로 가서 정주에 있던 또는 평양에 있던 그 그리운 친구 백석과 회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백석은 그 북한에서 뭘 했나 하면 자기 고향 정주에 남았고요. 친구들이 남으로 가자 하니까 못 가는 이유를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나 혼자 갈 수 없다. 또 내가 남해 가서 아무 터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족을 부양하겠나.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조만식 선생의 통역 비서로 했는데 선생님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남았습니다. 그래 남아가지고 북에서 여러 가지 그 북의 제도에 맞는 시를 강요했는데 견디질 못하고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고 동요 같은 걸 쓰고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나 하면요. 이 뒤에 이 사람은 러시아어를 잘하고 러시아의 그 이를테면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석의 그 배경이 되어줘서 죽지 않고 산수갑산에 가서 목불을 하면서 연명한 것입니다. 1996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북방에서 가는 것은 아까 정현웅에게 가는 가장 외롭고 참담하는 시절에 이 정현웅에게 하는 이 부제가 달려있는 이 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글이 굉장히 이를테면 웅장하고 그 다음에 슬픔을 참 잘 승화시켜서 이 안에도 이를테면 저는 그 구원의 여성 박경련이 언뜻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기지도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렇게 이곳에 온 겁니다.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가장 어려울 때 이 정현웅에게라고 하는 부제를 붙인 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백석이 36년 4월 함흥 영생고보의 영어 선생으로 가서 22살 먹은 나이 많은 제자 강소천을 만났습니다. 강소천을 좋아해서 매일 강소천이 집에 와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현웅이 이 강소천인데 이게 호박꽃 초롱입니다. 이 장정을 맡고 이를테면 책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석이 이 책의 서문을 썼습니다. 그 호박꽃 초롱이라고 해온 데에 대해서 호박꽃 초롱 서시를 이제 서문을 달았는데 이분은 1941년에 이제 월남에서 가족을 두고
제가 시골 국민학교 있을 때 꿈을 찍는 사진관 그걸 동화를 읽었는데 너무나 지금도 가슴이 생생합니다. 뜨겁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강산 가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전봉. 또 스승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저는 그 시골 국민학교 때 3월 1일에 유관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서 막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그랬습니다. 유관순을 잘 알지 못했지요. 이 노래를 가사를 지었는데요. 이게 나원영 작곡이고 강소천이 작사했는데 제가 이화여고의 그 박물관에 또 천안에 있는 유관순 박물관에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느냐 그 물어보고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는데 1952년에 지었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밝혀봤습니다. 그래 이분은 호박꽃 초롱 서시인데 이것도 백석이 지었는데 이 시가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버들나무 및 당나귀 소리를 흉내내는 시인이고요. 두툼한 초가지붕 밑에 호박꽃처럼 켜고 사는 그런 시인을 사랑하고요. 아늑하고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볕만 바라는 그런 시인을 사랑해요. 하늘은 이런 시인의 우리 속에 있는 걸 더욱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라도 그 이름이 강소천인 것은 송아지와 꿀벌은 알 것이다. 이 참 좋은 시입니다. 여기 이제 호박꽃 초롱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 친구 한 사람이 아들이 호주에서 그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그 토박이 말로 된 집 이름을 하나 아버지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 모양이라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박꽃 초롱이라고 하는 그 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호박꽃 초롱은 백석이 사랑한 시인 강소천이 동시자 동시집이다. 호박꽃 초롱 안에 있는 걸 좀 일부를 땄습니다. 호박꽃을 따서 뭘 만드나 우리 애기 초롱 만들지 반딧불 잡아서 무엇이 쓰나 우리 애기 초롱에 촛불 켜주지. 그래 하고 하늘은 호주의 지붕 밑에 호박꽃 초롱 켜고 사는 가족을 그리 사랑한다. 그래 이제 지금쯤은 이게 그 걸렸을 건데 호주 하늘 아래에서 토박이 집 이름을 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드린 당혼대에 저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유관순 노래고요. 유관순 우리 잘 아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런 참 열사이시고요. 이제 윤동주가 강소천이 나이가 2살 많은데요. 용정에서 만났어요. 1933년에 겨울방학에 윤동주가 용정에 가서 자기보다 2살 아래인 윤동주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영향으로 윤동주 동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인연이라고 봅니다. 이제 윤동주는 1917년 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또 일본 립교대학 동지사대학 영문과 그래서 일경에 체포돼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16일에 옥살을 했습니다. 48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실학하는 유고가 원래는 19편인데 보완해서 31편이 정사에서 나왔습니다. 묘비명입니다. 이 묘비명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한 묘비명을 실어놨는데 이걸 보면 윤동주의 일대기가
가감없이 들어 있습니다. 춘풍무정하여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깝도다. 이게 이제 왼쪽에 이제 있는 분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장로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윤하연 장로인데 그쪽에 아주 성악자이고 명동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이 아드님인데 윤영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명동 수학과 졸업하고 북경에 가서 유학하고 일본 동경에 가서 또 영어를 공부하고 또 시를 쓰고 이랬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어머니 되시는 김용인데요. 저는 이 사진이 흐릿합니다만은 윤동주의 사진을 이래 보면서 어머니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이것은 명동 수학교인데 그 두 번째 줄에 오른쪽이 윤동주고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송몽규입니다. 고종사촌.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문익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당수 오촌 윤영춘 교수입니다. 윤형주라고 하는 가수 아버지세요. 자, 이거는 연희 전문 학교인데 지금 연세대학에도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 동상이 있고 지금 사진이 흐릿해서 그 교수님 그분이 이양합니다.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이것은 윤동주가 연희 전문 시절인데 윤동주 모습은 알겠죠. 왼쪽이 두 분요. 그 다음에 외솔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저 팀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10월 26일에 감사하게도 제45회 제가 외솔상을 받았습니다. 자, 윤동주는 백석의 시를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사슴을 구할 수 없어서 연희전문대학에서 그걸 뺏겨 필사본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백석과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출판되자 학교 도산에서 뺏겼는데 거기 보면 뺏기면서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어요. 좋은 글귀에는 이건 좋은 구절이다. 끝구에서 작품을 살렸다. 시의 관찰력을 볼 수 있다. 이런 밤이었겠지 한다면 걸작이다. 생각할 작품이다. 그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필사본을 만든 것이 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별 해는 밤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별 해는 밤인데 프랑시스 장가 라이넬 마리아 릴키가 있지요. 백석의 시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흰 바람벽이 있어 간 거기. 그만큼 백석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희 전문 시절인데 오른쪽에 그 백석이고요. 왼쪽에 정병욱입니다. 이 1938년에서 40년간 연희 전문 학교에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40년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41년이 대학 졸업반이고요. 요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이 정병욱은 하동 사람인데요. 5살 아래이고 2학년 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공대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병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백석이 졸업하면서 1941년 12월경에 자기 시 19편을 실어서 하늘과 별과 바람과 하는 요 시집을 엮어내면서
이거 세 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은 존경하는 영문가 윤향아 교수에게 드리고 한 분은 이제 참 윤동주가 여기 정병욱에게 정병욱 형이라고 하면서 이걸 줬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 있네요. 정병욱 형 앞에 일어났지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편. 이 동죽하는 요거는 이제 필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병욱이 하동에서 술도가를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맡기면서 정병욱도 징병에 차출됐습니다. 어머니 이 귀한 이 원고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어머니가 술도가 그 밑에 파고 그걸 넣었습니다. 마루 밑에. 내가 만약 살아오지 못하면 이걸 연희전문대학에 맡겨달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947년경에 해방되고 아들도 돌아오고 이것을 그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한테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 이제 윤동주가 이걸 가지고 윤일주가 이걸 가지고 정지용이라고 하는 이화여전 영문과 교수인데 1902년생입니다. 충북 옥천 사람인데 시간이 조금 넘어서 과정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옥천 사람인데 이분이 최고의 시인이고 비평가이고 영문학자인데 윤동주도 이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윤일주가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이분이 정종 서문을 쓰는 겁니다. 이 서문이 명문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연애 같은 게 있었나?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심성은 어떻나? 체력은 어땠나? 그는 뼈가 강했던 것이구나. 뼈가 강해서 살은 내주고 뼈를 지킨 게 아닌가? 시인이라는 건 원래 이렇다.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한 줄을 해놨는데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흐르겠습니다. 일제 헌병은 겨울 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이어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쳤다. 또 다른 고향입니다. 이것도 거기 실려 있습니다.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윤동주가 1941년 2월에 복강 후쿠오카 거기서 형무소에서 옥사했는데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용으로 쓴 게 아닌가. 그 송몽주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 시신을 이제 윤영석 아버지하고 윤영춘 당숙이 찾아와서 3월 초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간도에는 매우 추웠겠지요. 3월 7일에 고종사촌 송몽주가 또 옥사했습니다. 자, 2016년 2월 17일에 동주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시는데 참 잘 만들었지요. 흑백인데 이 강하늘입니다. 참 인상 좋은 청년이 연기도 잘하고 이게 송몽규 역할을 한 박정민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좀 이준익 감독의 시나리오를 좀 섬세하게 안 썼던가. 첫째 이제 용정 간도 명동 그 용정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윤동주 아버지가 굉장히 거칠고요. 좀 무식하게 나옵니다. 동주를 윽박지르면서 막 시 같은 거 쓰지 말고 의전을 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 묘사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주가 연희전문에 다니다가 방학에 대해 집에 가는데 여동생들이 막 와서 오빠 책 짐을 풀면서 거기에 막
사슴 시집이 막 나와가지고 읽고 해요. 그 귀한 사슴 필사본도 아니고요. 막 사슴이라 하는 시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전문 이야기를 그리는데, 연애 전문에서는 이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려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문성근이라고 하는 배우신데, 그분은 얼굴이 좀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인데, 이 정지용은 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좀 둥근 배우를 찾아봤으면 그러 싶었고요. 또 연희 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양하 선생인데 그분도 없고 최인도 선생도 없고요. 더군다나 윤동주를 우리가 알게 한 정병욱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송몽규가 나오는데, 송몽규를 이종사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그런데 송몽규가 윤동주한테 왜가 되는 겁니다. 송몽규 아버지가 윤동주 막고모한테 장기든 거지요. 우리는 내외종관이라고 합니다. 송몽규는 외가고 윤동주는 고모가고 이렇습니다. 그걸 왜 이종사촌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리키오 대학에서 42년 동경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동급생 여자가 윤동주를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 집에서 유력한 출판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에 이렇게 저걸 해서 윤동주 시집이 곧 나올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픽션인데 어디에도 그런 글이 없고요. 그래서 한 7가지 그런 이야기가, 그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는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윤동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그림은 저도 경도에 2번 가보고요. 또 후쿠오카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제 경도에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교도대학도 있고요. 교도대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치형이라고 하는, 거기에 송몽규는 경도대학을 다녔어요. 윤동주는 경도대학 처음에 안 되고 동경의立교대학에 있다가 동지사대학 나왔는데, 동지사대학도 좋습니다. 정지용이 동지사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지사대학에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정지용과 윤동주의 그 시비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그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 동기생들이 윤동주를 위해서 그 일본 사적을 밝히고 윤동주를 선양하고 그렇게 해요. 죽인 사람들도 일본이고 또 살리려고 한 사람도 일본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교토에 있는 우치현의 마지막, 요거는 로퍼입니다. 윤동주입니다. 윤동주가 마지막 사진의 2달 뒤에 복강 형무소,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체포되어서 44년 광복을 불과 얼마 45년 1월 26일에 옥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날 서시를 읽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걸 읽으면서 한 청년의 한 점 부끄럼에 대한 괴로움. 저는 그분은 잎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70평생 동안 뭐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도 그걸 막 그 별 괴로움 없이 살아온 데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한 점 부끄러움에 대한 죽음, 괴로움,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 주어진 길을 가리라는 다짐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러나 댓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제헌병은 동서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쳤다. 뼈가 강한 죄로 죽은 윤동주의 백골은 이제 고토 간도에 누웠다. 이걸 읽으면서 한겨울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한 마리 잉어 같은 조선 청년을 죽인 데 대한 불같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